자, 이 시간에는 벡터의 선적분부터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이제 벡터의 적분, 벡터의 선적분. 라인 인테그럴이다. 경로적분이라고도 하고요. 패스 인테그럴이다. 물론 이제 패스 인테그럴은 물리학에서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파인만이 사용한 패스 인테그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거랑은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쉬운 의미의 경로적분. 어떤 거냐면 시작점이 있고 pi, 끝점이 있어요. pf. 여기 사이에 이 시작점에서 끝점을 잇는 어떤 경로를 하나 생각해요. 그 경로를 코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컨투어라고 생각해도 되고 커브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기호가 C예요. C, 어떤 C로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C는 커브일 수도 있고 컨투어일 수도 있고 또 뭐랬지 내가? 코스 일 수도 있고 또는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경로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경로. 이렇게 갈 때 이 경로 또는 이 공간에 어떤 벡터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벡터를 A라고 합시다. A 벡터. A 벡터는 이제 위치에 정의되어 있는 벡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한 점 잡으면은 좌표 원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점까지 좌표가 R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벡터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에 벡터 필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이제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 벡터 필드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뭐 뭐 여기다 이렇게 그냥 대략 그릴게요. 이 방향이다. 이 점에서 이 벡터 방향 이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경로를 따라가는 적분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적분? 이 기호로 그리면 A 벡터 내적 ds 벡터 적분 이렇게 그려요. 밑에다 C라고 쓰죠. A라는 벡터를 C라는 경로로 물론 이제 PI에서 PF까지 뭐 그거까지 쓴다면은 PI점에서 PF점까지 적분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을 선적분이라고 그래요. 직선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선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적분 이렇게 해야지 맞을 텐데 그냥 그런 말 안 써. 그냥 선적분.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선적분. 영어로는 컨투어 인테그럴 또는 뭐 커브 인테그럴, 패스 인테그럴 등등의 단어를 사용해요.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택해서 하면 돼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선적분, 라인 인테그럴 또는 커브 인테그럴. 컨투어 인테그럴. 그래서 C라는 기호를 쓰고 반복하고 있죠.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거죠. 같은 랭귀지를 주고받자고. 나중에 여기다가 뭐 D 쓴다든지 E 쓴다든지 S 쓴다든지 하면 서로 혼동이 있는 거예요. 흔하게 틀릴 수 있는 것이 C라고 쓰면 이제 커브인데 1차원이라는 이야기죠. 구부러졌지만 이건 차원은 한 개잖아요. 이거 S라고 쓰면 이제 보통 서피스 어떤 면적을 갖는 면적 적분을 2차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기호가 통일되어 있어요. 물리학 안에서는 적어도 C라고 쓰면 1차원 커브 도메인이 적분할 그 범위가 1차원적인 거예요. S라고 쓰면 면적 적분이 돼요. 그거 기호를 헷갈리게 쓰면 완전히 그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사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호법이 중요해. 그 책에 나와 있는 기호의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알파벳으로 영어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헷갈릴 일도 없어. 주의해야 되죠. 점 찍고 내적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벡터의 그 미분이에요. S라는 벡터의 미분. 얘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DS라는 벡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R이다. 그러니까 요 R 벡터가 요 순간, 그 다음 순간에 여기쯤 갈 텐데, 요 R 벡터가 R 프라임 벡터까지 갈 때까지의 차이, 요만큼.
이거를 지금 ds 벡터라고 하는 거죠. ds 벡터는 사실 dr 벡터예요. 물리학에서는 항상 경로를 따라가는 작은 미분소, 벡터 미분소죠. 방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방향을 쓴다면 뭐 크기는 ds고 방향은 뭐 s 방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고 내적이다. 근데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워요. 이거 적분은 되게 쉬운데 데피니션이 좀 까다롭고요. 자,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적의 종이, 내적은 뭐야? 두 벡터 사이 내적은 두 벡터의 각각의 크기에다가 사이 각도를 곱한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 ds, 뭐 코사인, p사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서로 이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소고 보통 미분소는 적분할 때 제일 뒤에다 쓰잖아. 중간에 쓰면 요 뒤에 게 마치 적분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해서 요 위치를 바꿔서 쓰죠 보통. A 코사인 p사이 그 다음에 ds 이렇게 쓰죠. 마치 이것이 피적분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써놓는 거죠. 아시겠죠? 요 코사인 요 p사이는 뭐냐? 요 각도죠. A 벡터와 ds 벡터 사이의 각도. 이 경로에 따라가면서 A 벡터가 어느 방향일지 모르니까 시작점에서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뭐 요 방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끝점에서 A 벡터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p사이라는 각도도 매 위치마다 달라지는 거죠. 경로에 따라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p사이라는 각도도 위치별로 다르죠. 당연히. 요 R이 다시 경로 C의 원소이겠죠.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럴 때만 요 p사이는 정의가 되니까 됐어요? 다 됐나? 네, 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불편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불편해서 내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그래서 A 벡터, B 벡터의 내적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 그러면 이거를 AX, BX, AY, BY, AG, BG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곱해서 더하는 형태. 이것도 있었잖아요. 직교좌표계로 우리가 각각 프로젝션을 쓴다면 그 방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쓸 수도 있죠. 이거 A 벡터의 X 성분과 DS 벡터의 S 성분. DS 벡터의 X 성분이란 것은 DS 벡터는 DR 벡터고 DR 벡터는 다시 말하면 DX, X, DY, Y, DG, G니까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사실은 얘가 dx인 거죠. dx ay, dy, ag, dg.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로가 요 c라는 경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a 벡터의 x 성분과 요 dx 크기를 곱해서 요것들을 더해야 되죠. 요 각각은 1차원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쪼갤 수도 있는데 적분을 쪼개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겠죠. AX, DX, AY, DY, AG, DG인데 문제는 이 구간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경로 이렇게 쓰고 말았지만 여기서 이제 1차원 X 방향의 적분이니까 그럼 요 경로가 X 방향으로는 도대체 이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 X, Y, Z축을 놓고서 경로 이쪽 끝점에서 요 시작점에서의 X 좌표, X 위치 이니셜 포인트 C, X 파이널 포인트 C를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X 방향으로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좌표를 각각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이니셜 포인트, Y 파이널 포인트, G 이니셜 포인트, G 파이널 포인트를 다 각각 찾아야 돼요. 이 경로 C 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하여튼 그렇죠. 이것도 물론 요 중간에 이것도 표현하는 거니까 실제 계산은 굉장히 구질구질하죠. 안에 들어가서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생긴 거를 계산시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거 물리학이 좋은 게 그거잖아. 1차 근사만 하잖아. 아무렇게나 생긴 걸 우리는 동그라미 또는 구로 근사하고 대충 직선처럼 보이면 직선, 원처럼 보이면 원,
우린 간단한 몇 가지만 뭐 원기둥 뭐 이런 거. 그다음 아니면 아주 어렵다 그러면 정육면체 정도? 그 정도면 우리가 아주 어려워. 그다음에 막 진짜 임의의 모양?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려고 물리하는 거니까. 그런 건 공대애들한테 시키고 우리는 저 예쁜 것만 아주 표준적인 모양만. 이거 알면 그거 아는 거지 꼭 다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좀 있어요. 공대애들도 풀 문제를 남겨놔야 되니까 우리가 다 풀면 안 되잖아.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벡터의 선적분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다 이게 같은 거니까 ds라는 벡터를 보통 사용하고 이게 벡터예요. 흔히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2학년이니까 2학년 정도까지는 아직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흔히 벡터 표시 같은 걸 하나쯤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는 붙이고 뒤에는 빼먹고 뭐 이런 거 쓰다가 잊어버린 거지. 그걸 감점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거 잊어버린 사람을 점수를 쪼잔하게 1점씩 깎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크게 안 틀려도 항상 1, 2점은 없어져요. 여러분들 10점 만점이라면 항상 1, 2점 없다고 봐야 돼. 왜?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걸 틀려. 여기 이런 거 하나 빼먹어요. 벡터 표시 같은 거 빼먹어. 그럼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 A 벡터를 어떤 스칼라에 대해서 적분했다.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건데 얘는 방향이 있는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로 적분하는 거거든요. 이 적분의 가장 핵심은 요 미분소 두 번째 요 미분소에 벡터가 붙은 건데 학생들이 흔히 요 위에 벡터를 그냥 저게 왜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위에 벡터 표시를 굉장히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서로 이렇게 사소한 점수 교환을 제가 흔히 하는 표현은 잔펀치라고 하는데 잽을 얻어맞게 돼요. 한 학기 내도록 잽을 이렇게 한 대씩 얻어맞게 되는 거지. 쌓이면 커요. 1점씩 쌓이니까. 반대로 1점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틀리면 되겠죠. 노테이션에 특히 벡터가 나왔으면 이런 스칼라 표현에서는 상관없어요. 이게 스칼라니까. 이 벡터가 나타났을 때 벡터 표시를 빼먹으면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물론 난 알지. 학생들이 틀리는 패턴을 아니까. 아, 얘를 빼먹었구나. 그러나 모른 척하고 저는 채점을 할 거예요. 의도를 나는 무시하고 드러나는 것. 왜냐하면 그걸 자꾸 고쳐줘야 누군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할 거니까 잘 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면적 적분을 할 건데 면적 적분을 하기 전에 면적 벡터라는 게 어떤 건지 면적의 벡터 성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2차원 벡터의 적분을 이제 2차원 서피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서피스 작은 조각을 하나 그려볼게요. 약간 뭐 이게 어떤 서피스라고 합시다. 평면을 생각하는 거 아니죠. 평면이었으면 제가 뭐 직육면체 같은 거 그렸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 보자기처럼 막 아무렇게 된 어떤 서피스예요. 내 손등 같은 거지. 여기 허공에 이렇게 내 손등 같은 어떤 서피스가 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작은 면적이다. 이거 전체 면적이 dA다. 그런데 지금 요 손등 같은 요 작은 면적은 면적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방향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 요 손등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이런 거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방향도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멀 벡터 방향이라고. 어차피 이건 작은 거 우리가 이야기할 거니까 DA가 굉장히 작을 거니까 무한소니까 사실은 이건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가운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같은 한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니까 아주 작은 미분소를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요 한 중간에서의 요 서피스의 수직인 방향 그거를 우리가 n 벡터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n 햇 노멀 벡터다. 이건 한 중간점에서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말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아주 작은 미분소이기 때문에 한 중간이란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줄여버릴 거니까. 아무 데서나 정해. 예를 들어서 내 머리 끝에 노멀 벡터 방향은 이쪽이죠. 내 뺨의 노멀 벡터 방향은 이쪽일 거라. 아시겠죠? 바깥쪽을 취급해요. 제가 은근히 강요하고 있죠. 바깥쪽이야. 안쪽 아니야. 바깥쪽. 아웃워드 노멀을 말해요. 아웃워드 노멀이다. 왜냐면 지금은 열린 면적을 생각하고 있지만 닫힌 면적,
폐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폐곡면을 이야기할 때는 안쪽과 바깥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깥쪽. 이와 같이 열렸을 때는 어떤 규칙을 따지냐면 오른손 규칙. 방향이 어떤 오른손 규칙이 뭐냐면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네. 요 그림을 제가 여기다 옮겨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면 이 폐곡면에 이건 폐곡면이 아니죠. 이건 지금 열린 곡면이니까 열린 곡면의 바깥쪽 테두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반시계로 돈다? 지금 누구 기준으로 반시계야? 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시계가 다른 쪽 같잖아. 약간 여기 그래서 열린 곡면에 대해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책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책대로 합시다. 반시계로 돌 때 이 서피스를 수직으로 위로 나가는 방향을 N 방향으로 한다. 오른손 규칙이라고 그래요. 물리학의 컨투어는 보통 오른손으로 잡아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컨투어라는 것은 이렇게 곡선으로 뭐 어떤 선을 따라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잡는 경향이 있어요. 왜 반시계가 플러스냐?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서 이걸 오른손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해. 이게 앵글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물리학에서 보통 생각하는 X축 방향에서 각도가 이게 늘어나는 방향 우리가 세타 방향이라고 보통 하니까 이렇게 X축 방향에서 올라가는 방향. 그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거든. 근데 반시계 방향이 곧 오른손 방향이고 그게 표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 거야. 좀 치사하지만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 놈을 우리는 추수해요. 물리학자는 대부분이 이렇게 추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리를 배우니까 물리학자처럼 쓰고 물리학자처럼 생각하면 물리학자지 뭐. 그지? 그래서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하는 책도 가끔 있어. 굉장히 마이너해. 논문엔 거의 안 나타나요. 논문은 항상 이쪽. 이렇게 이 방향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플러스 방향. 여기도 그런 컨셉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튀어나오는 방향. 이 열린 곡면일 때고 닫힌 곡면일 때 닫힌 곡면 예를 들어서 구면 같은 게 있을 텐데 3차원으로 제가 닫혔다. 어떤 반지름을 가진 서피스다. 이 서피스 표면에 대한 적분이다. 그럼 위치마다 다를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상당히 큰 반지름을 가진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구석 위치마다 여기 작은 면적소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노멀 벡터 방향은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웃워드 노멀이에요. 폐곡면의 안쪽과 바깥쪽에 정의가 잘 되잖아.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정의가 잘 돼요. 딱 보면 알 수 있어. 어느 쪽이 안쪽인지. 그 중에 부피가 작은 쪽이 안쪽이야. 부피가 작은 쪽이 안쪽이겠지. 동의가 잘 안 되나? 안쪽이 더 작아 보이죠? 이런 거를 이제 N 벡터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은 서피스가 뭐 이렇게 요 방향이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선 N 벡터 방향이 이쪽이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면적을 DA라고 하고 방향을 이 방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실컷 이야기했는데 요거 DA하고 N을 곱한 거. DA에다가 N을 곱한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DA고 방향은 N 방향이 되겠죠. 이 벡터를 우리가 DA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면적소. 벡터 면적소겠죠. 면적소인데 면적 infinitesimally small in area인데 적분할 때 사용하는 그 미분소인데 벡터 다시 말하면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면적 벡터예요. 면적 벡터를 아주 작게 보냈을 때 이제 이런 걸 적분하면 이제 면적 요 서피스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폐곡면일 때 이거는 개곡면. 이건 폐곡면. 개곡면일 때는 반시계 오른손 규칙을 따르고 폐곡면일 때는 아웃워드 노멀 따른다. 자, 이 면적소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면적 적분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벡터의 면적 적분인데 면적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그냥 두 번째 적을 생략하고 면적분 이렇게 말해요. 선적분, 면적분. 면적 적분. 이건 인데 그렇게 말하면 면적 적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마도 면적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해요. 정의를 해봅시다. 요거 좀 전에 해놨으니까 이걸 사용하겠죠? 여기 선적분에서는 내적이었죠? 비슷한 컨셉이에요. 적분인데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어떤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사이에 내적하고 dA 벡터 그다음에 이게 면적이니까 서피스 S는 서피스 가끔 그 알파벳으로 대문자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소문자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섞어 쓰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보통 이게 쉐리프를 하나씩 넣어요. 이게 쉐리프가 있으면 이건 대문자고 쉐리프가 없으면 소문자고 제 컨셉에는 그런 건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까지 내가 다 통일시킬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문자를 쓰고 싶었던 거야.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이 선적분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벡터 기본적으로 벡터기만 하지 뭐 내적 똑같. 그다음 벡터 데피니션만 알면 그냥 끝이잖아요. 다 됐네, 그죠? 그럼 A 벡터 내적 N d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시 말하면 A 뭐 코사인 이것도 프사이라고 할까? 책엔 없지만 쓰지 맙시다. 이거는 쓰지 맙시다. 책에 없으니까 책에 있는 것만 써야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오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한다? AX DAX AY DAY H D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DA라는 벡터의 X 성분, D라는 벡터의 Y 성분, Z 성분, 성분으로 쪼개서. 근데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면적 벡터의 X 성분이다. 야,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한글로 써놓으면 완전 비문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물리학자야. 못 알아들으면 지극히 정상.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겠죠. 절반쯤 못 알아들은다고 봐야지. 2학년이니까 이제 절반쯤 배웠다고 보면 되겠지. 학부 4년 기준으로는 절반쯤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잘 써야 되는 거지. 말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기호로 쓰면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돼. 틀리지 않고. 말로 이거 하려면 더 어려워져. 이거 읽으면 면적 미분소의 X 방향 성분이야. 면적 미분소의 X 방향 성분이라고? 이런 썩을. 그게 무슨 소리야? 물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다 들으면 이거 되게 황당하다 그럴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지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 여기로 삥 돌아가야 돼요. 이게 면적 벡터야. 어떤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 벡터를 X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거지. 그래서 DAX라는 것은 X 방향으로 얘를 프로젝션 한 거예요. DA 벡터를 프로젝션 한 거야. X 방향으로 프로젝션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방향 단위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해. 그러면은 요 DA랑 X 방향이랑 이루는 각도가 고려가 돼가지고 요 성분이 나오겠지. 네? 아시겠죠? 좋아요. 이건 이제 열린 폐곡면을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닫힌 폐곡면일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해야 돼. 이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거 이제 닫힌 곡면. 다시 말하면 폐곡면일 때. 폐곡면. 이거 S가 폐곡면일 때. 여기 이제 구면처럼. 폐곡면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그라미 기호를 동그라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공식 명칭이 있어요. O 인테그럴이에요. O 인테그럴.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O, 알파벳 O 인테그럴. O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선적분에도 O 인테그럴을 쓸 수 있어요. 선적분 기호에도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은 닫힌 곡선, 폐곡선에 대한 적분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닫혔다. 그 오브젝트가 그 도메인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집어넣습니다. O 인테그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가우스 법칙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가우스 법칙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우스 법칙의 좌변이 정확하게 이 O 인테그럴의 면적 적분이에요. 굉장히 물리학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지금 여기에 칠판에 첫 번째 이런 적분과 선적분, 태국 선적분 어떤 선적분과 면적 적분은 벡터의 선적분, 벡터의 면적 적분은 물리학자의 주식이에요. 김치야, 김치. 아, 주식은 아니구나. 주 반찬. 김치야.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나? 없으면 젓갈 필요해. 하여튼 뭐 이야기를 이상한 대로 가지 맙시다.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우린 필요해.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좀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폐곡면의 경우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다. 좋아요. 이제 정의 끝냈고, 네, 다이버전스 티어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다이버전스 티어렘. 가우스 티어렘이라고 돼요. 줄여서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도 하고, 발산 법칙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가우스 법칙 또는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하는데, 이걸 배워봅시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는 게 뭔지. 이거는 답부터 말하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건데, 어떤 벡터 A라고 하고 어떤 벡터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 적분이 그 폐곡면이 이루는 부피의 다이버전스 오브 A의 부피 적분과 같다. 이게 다이버전스 티오렘이에요. 정리야, 정리. 가우스 선생이 수백 년 전에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생각해낸, 가우스가 원 오브 더 천재잖아? 물리학자는 아닌데 천재 수학자잖아요, 가우스가. 그 가우스 선생이 생각해낸, 그러니까 가우스란 이름이 붙어있겠지? 법칙이에요. 면적적분, 이와 같은 면적적분은 이와 같은 부피적분과 같다.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야. 물리학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불러 이거를. 다이버전스 티어렘 또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어렘. 좌변은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여기 좀 전에 아직 안 지웠죠? 면적적분인데 폐곡면에 대한 면적적분을 말하는 거다. 또 오른쪽은 부피적분인데 여기 들어있는 요 A를 다이버전스라는 연산을 한다. 부피적분이다. 부피는 V로 썼고요. 요 부피와 요 S의 관계는 뭐냐면 어떤 뭐 부피 뭐 요 S를 뭐 이렇게 감자같이 생긴 부피라고 합시다. 이걸 이 표면을 S라고 하면은 내부가 V인 거예요. 서로 그 관계야. 이 V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이 S고 닫힌 곡면이고, 그래서 이 S 안쪽에 있는 부피가 V예요. 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겠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얘가 폐곡면인 거지. 그래서 이 적분은 이가 폐곡면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얘가 폐곡면일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얘가 폐곡면일 때만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좌변은 이제 면적 적분이고 오른쪽은 체적 적분이니까 이거는 2차원 적분이고 이건 3차원 적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 쉬워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경우에 따라 달라. 시메트리가 아주 좋으면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쉬운 쪽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을 구하고 싶은데 이쪽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이쪽을 하고, 내가 이쪽을 하고 싶은데 이쪽이 쉬울 것 같으면 이쪽을 쓰고, 어느 쪽이나 한쪽을 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한글을 굉장히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 관계없네. 그런 관계는 아니구나. 내가 뭐 덧셈을 아주 잘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가,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러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덧셈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쪽을 잘하면 이쪽을 잘할 수 있고, 이쪽을 잘하면 이쪽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쪽을 전혀 할 수가 없어도 상대편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이 적분을 하려면 내부 부피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죠. 이 오른쪽 적분을 하려면 내부 부피의 모든 점에서 점을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얘는 표면에 대해서만 따라가면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요 A 벡터의 성질만 알면 되고 얘는 내부 전체에서의 A 벡터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좌변과 우변은 전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같아요. 왜 같냐? 증명해야지. 증명해 봅시다. 자, 우변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우변을 놓고 V divergence of A dV 계산해 봅시다. divergence of A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 시간에 했었죠. 비디오로 저 혼자 했죠. 여러분도 했을 거라고 믿어보고 라운드 AX, 라운드 X, 라운드 AY, 라운드 Y, 라운드 AG, 라운드 G를 죄다 더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다 더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쓸게요. 적분으로. 그러면 dx, 뭐 dy, dg 직교좌표계의 최적소로 우리가 이걸 쓴다고 하고 꼭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한다고 가정하면은 dv는 dx, dy, dg니까 쓰고 두 번째 컴포넌트 y dx, dy, dg 그 다음에 세 번째 ag dx, dy, dg 이런 적분이 될 텐데 도메인은 여전히 같은 부피죠. 같은 부피에 대해서 이런 적분 3개로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 그림 1.31 그림 1.31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이제 그림 1.31을 보면은 오케이. 내가 이거 그려야 되나? 그림 잘 못 그릴 수 있는데 하하 이거 좀 상당히 내가 그리는 스타일이랑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X축 저기 Y축 Z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직육면체로 지금 직육면체로 표시가 돼 있고 이거를 지금 d타우라고 했는데 여기 dv란 단어랑 d타우라는 거가 사실 혼용돼서 쓰여요. 물리학에서 타우를 v를 쓸 때 v 대신에 타우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dv 이렇게 안 쓰고 d타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지금 그걸 섞어 쓰고 그림에서 그걸 갑자기 섞어 써버린 거야. 여기 d타우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게 equal dv예요. 같은 거야. 물리학에서 d타우라고도 많이 써. 갑자기 그림에서 나타나서 미안한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적분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적분이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하려면 요 그림 1.31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적분은 뭐냐면 요 어떤 컴포넌트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x에 대한 미분을 x에 대해서 적분했어. 물론 이건 편미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미분이 아니니까 미분을 적분하면 원래 그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ax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y나 z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한다고 치고 x를 먼저 한다고 치면 일단 ax라는 어떤 벡터를 미분했다 그걸 적분하는 거니까 ax가 결국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a 벡터의 x방향 성분이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dy, dg를 곱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여기에 dy, dg가 어디 있나 보면은 여기 지금 x고 이게 yz니까 dy, dg는 요 yz 평면상의 면적소죠. 그러면 이 최적소를 요게 최적소인데 그 최적소의 yz 방향으로의 면적이 dy, dg인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쭉 프로젝션 왼쪽 벽에다가 프로젝션 한 거죠. 이거를 왼쪽 벽에다 프로젝션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dy고 이쪽이 dg고 그래서 이 면적이 dy, dg 얘를 왼쪽에다가 프로젝션 한 거예요. dy, dg 이 최적소 d타우를 yz 평면에 프로젝션 한 거죠. 이게 dy, dg다.
좋아요. 그림의 한 부분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요 적분 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 안에로 좀 들어가서 요 첫 번째 적분 1번이라고 할까요? 요 첫 번째 항, 요 1번을 다시 볼 건데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적분을 이렇게 하나로 쓰지만 사실은 삼중 적분이잖아요. x 방향에 대해서 적분, y 방향 적분, z 방향 적분이니까 y 방향 적분, z 방향 적분을 바깥쪽에서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은 안에서 하겠죠. x에 대한 적분 라운드 ax, 라운드 x, dx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게 여기 이 부피가 돼야 되니까 여기 부피가 지금 x 방향 성분 그 부피를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 쪼개서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이건 x 방향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부피가 x에 대해서 최소점 그걸 뭐 x1이라고 할까요? 요 x 방향의 최대점 x2 요 부피를 구성하는 x점의 최소점과 최대점이 여기 올 거예요. YZ는 모르겠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쓰지 맙시다. 먼저 이런 첫 번째 항은 이런 적분이 될 건데 이 그림에서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요 V라는 것이 여기 폐곡면 S가 있고 V가 있는데 V라는 것이 뭐 폐곡면이 이렇게 감자같이 생겼으면 그 내부 부피고 표면이 S니까 여기 이 3차원에 이거 어떻게 모양이 지나다니는 거죠. 뭐 여기다 감자를 다시 그릴까? 뭐 이렇게 뭐 피넛처럼 이렇게 3차원 부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조각을 우리가 지금 최적소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x1이 어딘지 느낌이 오나요? x1 가장 최소점 여기겠지. 여기 요 피넛의 왼쪽 끝 여기가 x1인 근데 이게 곡면이니까 여기가 책의 그림처럼 뭐 어떻게 그려야 돼요? 책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기 참 어려운 책 그림처럼 그리려면 피넛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요 면적 표면에 이 바깥쪽 테두리 여기가 이제 여기 닿는 부분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제일 끝점 이게 x1이겠죠. 요게 부피고 이 내부가 부피고 이 표면이 서피스니까 그거의 가장 왼쪽 끝점이 x1이고 반대쪽으로 오른쪽 끝은 이쪽이겠죠. 그거를 뭐 그림을 그린다면 쭉 따라가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 어디에 이제 면적이 있겠죠. 점선으로 그려야 돼서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 이렇게 면적이 있을 테고 거기 제일 끝점이 x2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이 뭐 한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중심점을 생각하고 그 점을 이제 책의 기호대로 하면 P1점. 이 오른쪽에 닿는 요 한 중간점을 P2점이라고 한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P1점과 P2점에 닿는 면적이 나타나죠. 이 폐곡면과 요 최적소의 프로젝션이 닿는 면적 나타나는데 그러면 작은 면적 나타났고 그러면 앞에서 본 면적소, 벡터 면적소의 개념이네? 이게 금방 들어올 거예요. 아까 벡터 면적소 얘기할 때도 했지만 방향이 있다 그랬죠. 크기만 있는 지금 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을 거예요.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다. 이 방향에서 이게 노멀 벡터 방향일 거예요. 여기도 방향이 있을 텐데 얘는 방향이 바깥쪽 이쪽이겠죠. 그죠? 이쪽 어디일 거예요. 여기선 대충 왼쪽이고 여기는 대충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니까. 왼쪽 서피스가 왼쪽이고 물론 이제 위아래 성분이 좀 있긴 하지만 구부러졌으니까 오른쪽이니까 이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왼쪽이 될 리는 없지. 그죠? 노멀 벡터 방향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상하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웃워드 노멀이니까 아시겠죠? 휴. 그래서 지금 요 적분을 요 x 방향 적분한 거 이것이 과연 이게 뭐냐면 요 P1 점에서의 어떤 P1 점에서의 요 적분 값이 뭐가 되냐면 요게 P1 점에서의 A 벡터의 X 성분이 되는 거죠. 스토리 P2 점에서 이게 적분이니까
P2점에서의 A 벡터 X 성분에서 빼기 P1점에서의 A 벡터 X의 성분을 뺀 값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P1점은 P1점, P2점 각각 P1점이란 것은 X 성분이 X1이고 YZ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YZ 이렇게 쓸까요? 얘는 P2라는 것은 뭐냐면 X 값이 X2고 YZ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YZ는 이 값에서 변할 수 있고 변수로 되어 있고 X 값만 고정이 된 거죠. 됐어요. 휴. 자, 그리고 나서 요 1번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1번을 이제 다시 쓰면 A 벡터의 X 성분 요 점에서 그 점에서의 A 벡터의 X 성분 P2점에서의 A 벡터 X 성분을 Y 방향 Z 방향으로 적분한 거, 두 번 적분한 거, 그죠? 빼기 A 벡터 X 성분 P1점에서 dy, dg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쪽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꼴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이 꼴하고 지금 비슷해졌는데 면적 적분, 2차원 적분이 되긴 됐는데 얘는 내적 형태로 써야 되잖아요. 내적 면적 이런 꼴로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꼴이 안 됐어요. 내적 면적 꼴로 쓰려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 얘도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짱구를 굴려보는 거죠. 왼쪽 요거에 지금 면적소인데 요 면적소를 우리가 dy, dg 이렇게 썼는데 방향은 n 방향. 다시 써봅시다. 요 면적소를 다시 쓴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서 면적소를 써본다면 dA 벡터를 써본다면 n 방향 dy, d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크기는 dy, dg고 방향은 n 방향. 여기 비슷한 게 있네. 근데 여기서 n 방향이 뭐야? 여기서 n 방향이 지금 뭐야? 여기서 n 방향이 뭐야? 대략 보면 왼쪽. 근데 왜 원을 보고 있네. 원은 이쪽이죠. 2부터 먼저 합시다. 2부터. 이 면적, 요 면적의 벡터 면적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벡터 면적소는 방향은 요 n 방향. 이건 뭐 n2라고 써도 돼요. 여기 2니까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게 씁시다. 그래서 n2라고 하면 여기 n2 곱하기 dy n2 곱하기 dy dg가 da n2 곱하기 da 이렇게 쓰고 여기는 n 곱하기 또는 n1 곱하기 d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됐죠? 근데 이게 이 면적 벡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가고 싶어요. A 도트 DA 꼴로 이걸 만들고 싶은 거니까 왜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와보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AX DAX 적분 더하기 AY DAY 뭐 H DH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요 중에서 그 첫 번째 성분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적분이 나머지 걸 주면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거를 주는 우리가 요걸 여기 얘들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얘들이 요꼴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나? 얘가 DAX가 되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DAX가 되면 되죠. 그럼 요 둘을 합치면 이게 AX, DAX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두 개니까. 얘랑 반대 방향이니까. 요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고 근데 그건 말이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P1점은 왼쪽이야. P2점은 오른쪽이야. 서로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고 면적이 지금 두 개니까 한 개, 두 개 더했지?
하나로 쓴 거예요. 얘가 얘야. 자,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 1번이 얘고 2번도 얘겠지. 똑같은 패턴이니까. 3번도 얘겠지. 다 했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면적이 닫혔죠? X방향만 했고 왼쪽 오른쪽 해버렸고 X방향 기준으로는 닫힌 거예요. 이것도. Y방향 아래쪽 위쪽 앞쪽 뒤쪽 했을 거고 Z방향 아래쪽 위쪽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폐곡면을 다 닫아버렸어. 그걸 다 더하고 나면은 폐곡면 적분, 면적 적분, A 벡터 내적 dA 벡터가 되죠. 이게 좌변이에요. 휴. 그러니까 이 부피 적분, 부피에 대한 다이버전스 A라는 연산을 마구 쪼개서 성분별로 쪼개서 이 작은 최적소로 쪼개서 그 최적소를 프로젝션 한 대까지 쪼개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좌변에 있는 요 폐곡면에 대한 다이버전스 적분과 같아져요. 상당히 구질구질하지만 뭐 큰 거짓말 없이 잘 넘어온 거니까 뭐 믿어줬으면 좋겠고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외워야 돼. 얘는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 유도 과정은 꼭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고 생전 처음이고 아마도 마지막일 테니까 한 번은 이해해 봐야지. 요 스텝을. 제가 뭔가 빼먹었다면 그 빠진 부분이 뭔지도 좀 익스플로러를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증명할 수도 있어요. 이 가우스-다이버전스 테오렘을. 그러면 그건 가다가 또 나와. 이게 가장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장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것이고 좀 더 이걸 쉽게 증명한 다른 방법들도 나중에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꼭 뭐 여기서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뭐 포기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톡스 티오렘으로 넘어가 봅시다. 스톡스 티오렘. 스톡스 정리. 스톡스까지가 사람 이름이라서 스톡스 정리인데 스톡스 정리는 쟤랑 비슷한데 달라요. 저거는 이제 좌변이 닫힌 클로스드 2차원, 2차원을 이제 3차원 적분으로 바꾸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1차원 적분을 2차원 적분으로 클로스드 1차원 어떤 컨투어에 대한 A 벡터의 선적분이 A.ds가 어떤 서피스에 대한 컬 of A에 대한 면적 적분 dA 벡터와 같다. 이게 스톡스 티오렘이에요. 좌변은 선적분, 클로스드 컨투어에 대한 선적분 1차원이죠. 우변은 컬 오브 A 벡터를 컬 취한 것을 면적소랑 내적한 것. 2차원 적분이죠. 2차원 벡터 면적 적분이고 여기 2차원 적분이에요. 쟤랑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는 2차원을 3차원으로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적분을 2차원 적분으로 표현한다. 얘는 2차원 적분을 1차원으로 표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차원을 하나 바꿀 수 있는 오케이? 이건 스톡스 티오렘이라고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는 나중에 이제 암페어 법칙으로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쿨롱의 법칙, 다이버전스 티오렘은 쿨롱의 법칙 또는 중력, 만유인력 계산도 이거랑 동일하고요. 스톡스 티오렘은 이제 암페어 법칙, 전류가 있을 때 전류 주변을 둘러싸는 자기장, 그 관계가 정확하게 이 스톡스 티오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는 스톡스 티오렘이고 이 물리학이 되면 사실은 더 쉬워져요.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책에 있고 제 노트에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될까? 거의 똑같아. 얘랑 굉장히 똑같아. 접근 방법은 똑같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보내. 이게 좀 더 귀찮아. 왜냐면 이 컬이라서. 컬이면 성분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긴 다이버전스였기 때문에 항이 3개였죠. 컬은 항이 몇 개? 6개지. 벡터 방향은 3개고 항이 6개 나와. 이게 좀 더 귀찮은데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한 욕구를 느껴. 스킵해버리고 싶은 욕구. 하기 싫거든. 여러분들 더 하기 싫겠지. 그러면 또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 어떡하나? 할까? 잠깐 30초만 고민해보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하면 학생들이 날 더 미워하겠지? 외우라고 하면 일부 학생들은 날 미워할 테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날 미워할 거예요. 일부를 버릴까? 하면 좋겠다. 아무도 없다. 아, 훌륭하다. 안 하면 좋겠다. 아무도 없네? 몇 명 있다. 아, 이 나쁜 유혹에 빠져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면 몇 명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몇 명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책에 있는 루틴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복습용 비디오를 만들 때 강의 노트를 쓱 보여줄게요. 이 부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보여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는 제가 증명하는 스텝을 보고서 하시도록 하시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도 그냥 외우는 것이 속편할 것이야. 이거 증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인이 거의 없어. 자,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있지. 자, 이제 좌표계로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시어렘을 우리가 두 가지를 했으니까 좀 전에 그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하고 스톡스 시어렘은 외워야 돼요. 나중에 물리학에 여러분들 쓰이게 되니까 외운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이 중요한 숙제야. 일단 외워야 돼요. 이거는 써보고 이 벡터 표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 좌표계로 넘어가 봅시다. 좌표계 먼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부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부터 먼저 해봅시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역학 또 일반 물리에서 좌표계를 좀 배웠을 텐데 직계 좌표계는 뭐 익숙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물리학에서 특히 전자기에서는 양자역학도 좀 그렇지만 대칭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전하분포가 구대칭 분포라든지 전하분포가 뭐 원주대칭이라든지 전류 같으면 당연히 원주대칭 문제만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 풀려면은 직교좌표계로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 할 수는 있지. 그러나 뭐 쓸데없는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 근데 좌표계를 딱 바꿔놓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차라리 어려운 좌표계를 도입해서 문제를 쉽게 풀자.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아. 어려운 문제 쉽게 만들어서 풀어요. x, y, z만 써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구가 x, y, z로 잘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구는 구면 좌표계라는 걸로 잘 표현돼요. 원기둥은 원주 좌표계로 잘 표현돼요. 그래서 그 좌표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좌표계 해당하는 좌표계를 써야 돼. 문제가 원주 좌표계를 쓰기 좋게 생겨 있으면 우리는 원주 좌표계를 써야만 해요. 나 직교 좌표계에서 편한데 세상에 x, y, z지 뭐 세상에 로, 파이, g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리학에서는 그게 훨씬 더 편한 좌표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원주 좌표계 먼저 봅시다. 원주 좌표가 어떤 거냐면 직교 좌표계랑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전자기에서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더 이상 좌표계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모르면 따라잡기 힘들어. 복습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배워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직교 좌표계부터 쓸게. x, y, g. 이 직교 좌표계 위해서 원주 좌표계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원주 좌표계는 로와 파이와 z를 쓰는 거를 원주 좌표계라고 그래요. z는 뭐 이 z랑 똑같아요. 직교 좌표계 z랑 동일하니까 z는 뭐 주었죠. 근데 로와 파이를 알아야 되는데 로는 뭐냐면 축에서의 거리예요. 축을 어디로 놓느냐? z축으로 놓죠. z축을 우리가 축으로 놔요. 회전축. z축을 기준으로 해서 z축에서의 거리가 로예요. 일단 점 P를 생각합시다. 어떤 점 P, 이 점 P를 우리가 x, y, g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걸 로, 파이, g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z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로니까 뭐 축 가는 거리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걸 일단 z좌표부터 먼저 쓸까? xy 평면에다 얘를 일단 사용을 해놓읍시다. 사용하면 제일 편하니까 xy 평면을 사용합시다.
뭐 여기쯤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원점 O에서 이 XY 평면의 이 정사형까지 간 거리, 이 길이가 로예요. 이 X축에서 이 점피의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까지의 각도가 파이예요. 이게 파이고, 이 파이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이건 같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같은 파이예요. 파이. PHI. 파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나? 파이 이래야 되나? 내가 꼭 그게 헷갈려. 파이는 파이죠. 근데 파이는 PHI. 약간 F 발음. 파이가 돼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리스어도 굉장히 그 역사가 복잡해서 P가 F가 됐다가 F가 P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도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을 텐데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파이. 얘는 같은 거고. 어떻게 한다? X축에서의 각도다. 그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점 P를 나타내고 싶은데 얘를 XY 평면에 사용해. 그림자를 그려.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로, X축에서의 각도가 파이. 그러면 Z좌표가 어디 있어요? 얘를 Z축에, 이 점을 Z축에 평행사변형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네. 여기쯤 있겠네. 얘가 Z점이죠. 점피의 Z점이죠. 그래서 이 XYZ를 로파이즈로 바꿀 수 있죠. 점피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좌표 저렇게. 가로 열고 로파이지. 자, 방향도 해볼까요? X방향, Y방향, Z방향 단위 벡터 있었잖아요. 로 방향, 파이 방향, Z 방향도 있어요. 로 방향도 있고 파이 방향도 있고 Z 방향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로 방향은 로가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요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 요 방향이겠죠? 이게 로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다 그어놓으면 좀 보기 싫잖아? 점피에다 옮겨 그리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로 방향이겠죠. 로 방향은 로가 늘어나는 방향. 모든 단위 벡터 방향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X 방향이라는 건 X가 늘어나는 방향. Z 방향 Z가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로도 로가 늘어나는 방향이 로 방향이에요. 파이 방향 어디냐? 파이 방향이 좀 골 때려요. 파이는 도는데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지. 그 순간 파이 방향 여기서 어디야? 이 점에서 이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 여기 평행을 옮겨 그리면 여기서 들어가는. 그 순간이니까 이게 파이 방향이죠. 이때 이게 파이 방향이에요. 점피에서 Z 방향은 뭐 생각할 필요 없겠죠. Z가 늘어나는 방향이 요 위쪽에 있지. Z 방향 여기다 그리면 되죠. 아시겠죠? 직교 좌표계예요. 뭐 원주 좌표계라고 해서 직교가 아니냐. 직교 좌표계예요. 그래서 XYZ를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XYZ만 직교하는 게 아니거든. 원주 좌표계도 직교하는 좌표계고 서로 직각이에요. 삼직각이란 말이에요. 구면 좌표계도 삼직각이에요. 근데 직교 좌표계 그러면 우리가 XYZ를 사실 뜻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래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YZ 코디네이트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카테시안.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XYZ를 말하는 거예요. 왜 카테시안이 데카르트가 됐냐? 프랑스라서 앞에 D가 있거든. D, E, 어포스트로피. D 그게 그 관사 같은 거예요. 사람 이름 앞에 D를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뭐 노블한 사람인 거지. 뭔가 이게 뭐 하나 붙었어. 그 동네가 귀족이었어. 데카르트가 귀족이었나 보지. 그래서 앞에 D가 붙은 거예요. 실제로 카르트인데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카테시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니까 데카르트시안이라고 안 하고 카테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데카르트예요. 카테시안은 데카르트야. 같은 사람이야.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 것이 이 XYZ 좌표를 말하는 거고 로파이즈를 사용하는 요거를 이제 원주 좌표계라고 하죠. 자, 이제 다 했고 중요한 이야기 다 했는데 서로 매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매핑을 한번 해볼까? 매핑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점 P, 원점에서 점 P까지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요. 점 P가 있는 위치를 R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 R 벡터를 원주 좌표계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 뭐라고 써야 돼 도대체? 로파이 G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쓸까?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주 좌표계로는. 써볼까요 제가?
흔한 실수가 이거 대학원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하기 쉬운 실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쓰라고 하면은 아 로로 파이파이 지지 아니냐. 이거 틀렸어요. 바로 땡이야. 틀렸어요. 답은 뭐냐면 로로 더하기 지지예요. 이거 가운데 거 쓰면 안 돼. 이거 대학원 와서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했어요. 왜일까? 왜지? 이 벡터 두 개 더해봐요. 로라는 건 뭐죠? 원점에서 로라는 거리를 로 방향으로 간 거죠. 이 점이죠? 거기다 ZZ를 더해봐. Z 방향으로 Z만큼 거. 여기 왔네? 여기 와서 여기 왔으니까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 더했으니까 점피 됐잖아. 근데 갑자기 파이파이를 더하면 어떡해? 그죠? 안 되고 또 다른 이유. 로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터의 단위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Z도 미터의 단위를 가졌겠죠. 파이는 단위가 있나요? 없나요? 파이는 앵글이잖아. 앵글은 단위가 없잖아. 디그리가 단위라고? 아니. 지금 우리는 라디안 쓰고 있고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넘버야, 넘버. 넘버라고 숫자. 3.14, 1592 뭐 이런 숫자야, 숫자. 0, 1, 2 뭐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단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겠지. 단위가 다른 놈을 한 줄에 쓸 수 있어? 바로 그건 B야, B. 쓰는 순간 B야. 이거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학생 봤어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이렇게 써야 돼. 하나가 생략됐다.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지? 파이에 대한 정보는 어디 갔냐?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지. 숨어 있어요. 로 방향이라는 거가 사실 파이의 함수예요. 왜냐면 로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거든. 파이라는 앵글이 바뀌면 로 방향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쯤이라고 할까? 여기쯤에서는 로 방향이 여기야. 파이가 요만큼이면. 그죠? 이거 돌아가기 때문에 위치별로 로 방향은 바뀌는 방향. 파이 방향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로 벡터 방향과 파이 벡터 방향은 앵글 파이의 함수예요.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직교좌표계랑 달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 y, g는 공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뭐 다시 그것이 무엇의 함수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간에 고정된 상수 벡터인데 로 방향이나 파이 방향은 앵글 파이에 따라 바뀌는 벡터야. 로 벡터 쭉 바뀌고 로 벡터의 직각인 파이 벡터도 쭉 바뀌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공대생들처럼 저렇게 쓰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건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직교좌표계에서만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또 섞어 써요. 간혹. 저게 말이 편하니까요. 자, 방향 벡터 했고 이것들이 이제 직교좌표계를 형성하니까 그래서 로 벡터랑 로 벡터에 내적하면 1이고 뭐 이런 일반적인 규칙은 다 만족하겠죠. 파이 벡터랑 파이 벡터 내적하면 1이고 Z 벡터랑 Z 벡터 내적하면 1이고 서로 다른 것끼리 내적하면 0이고 그죠? 서로 다른 걸 내적하면 0이고 당연한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직교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겠죠? 외적도 생각해야 되겠지? 로에서 파이 방향으로 외적을 하면 로 크로스 파이는 뭐가 될까? 오른손 서서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 사는 거죠. 로 방향에서 파이 방향으로 외적해? Z 방향 나왔네? Z 방향. 여기 1번 좌표, 2번 좌표니까 3번. 1, 2, 3.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파이 외적 G 하면은 2, 3이니까 1 나오겠죠. 로 방향 되겠죠. 기하학적으로도 여기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이 방향에서 Z 방향으로, 파이 방향에서 Z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방향, 로 방향이네. 파이 Z. 마지막으로 Z로. Z 외적 로 하면은 3, 1이니까 2 파이 방향이 될 거예요. 이것도 해본다. Z 방향, 로 방향, 파이 방향 됐네. 해봐야 돼요. 나도 오른손 쓰고 있어요. 오른손이 마비가 된 친구만 아니라면 오른손 꼭 쓰세요. 오른손 쓰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림 그리고 오른손 쓰면 해결돼. 아니면 그냥 외워버려. 이 테이블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한 3x3 한 9개 정도만 외우면 되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직교좌표계니까.
orthogonal coordinate란 말이에요. 얘들도. 그래서 XYZ처럼 이 릴레이션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응용된 거,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더 응용된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로 파이 G 벡터를 XYZ 방향으로 사용해 봅시다. XYZ 벡터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로 벡터가 XY 방향이랑 어떤 방향, 지금 이렇게 생겼네? X축이랑 얘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파이죠? 뭐 가운데 그림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엉뚱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X축이랑 이런 각도가 파이니까 로 벡터랑 X 벡터랑 사용한 만큼이 X 방향의 성분일 텐데 요게 코사인 파이잖아. X 벡터랑 이루는 내적이니까 이게 코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로 벡터를 Y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만큼이 Y 방향의 길이일 텐데 로 벡터를 Y 방향, 로 벡터랑 Y 벡터랑 사이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네. 2분의 파이 빼기 파이죠. 코사인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파이니까 얘는 사인 파이잖아. 그다음에 Z 방향이랑은 직각인지 애초에 알고 있어요. 로 벡터랑 Z는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실 상관계. 그래도 한번 써볼까? 얘도 굳이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한다면 Z방향 성분이라는 것은 로 벡터랑 Z방향이랑 내적한 것이 크기가 될 건데 요거는 사이 각도 90도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0. Z 성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사인 파이 Y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외울 게 너무 많잖아. 물론 처음에는 외워진다고 외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저도 한때 2학년, 3학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를 지나쳐 왔는데 그때는 고민할 게 더 많잖아. 여자친구 고민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 고민인가? 고민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저처럼 나이가 올드해지면 고민거리가 줄어. 최소한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고민하진 않잖아. 난 그거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고민할 게 여러분들보다 더 적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고민할 게 더 많거든. 쓸데없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계산하는 게 더 쉬워. 그런 의미에서 파이 방향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파이 얘도 똑같이 X 방향이랑 내적한 게 성분이고 Y 방향이랑 내적한 게 성분이고 Z 방향은 없어요. 저 그림도 보면 알지만 Z 방향 성분 없으니까 아예 쓰지 말고.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파이 그려놨네. 이 파이가 로보다 90도 더 돌아가 있죠. 여기다 옮겨 그린다면 얘는 90도 더하기 파이라는 각도로 X축이랑 이루게 되죠.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면 돼. 코사인 함수를 그려요. 슉. 여기가 파이. 그죠? 어떤 각도가 있는데 적당한 각도 여기가 파이였는데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전진시킨다. 여기쯤 어디 가겠지? 음수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겠네. 자, 파이 벡터랑 이번에 Y 방향 이루는 각도. 파이 벡터를 여기다 옮겨 그리면 되니까 파이 벡터랑 Y 벡터랑 이루는 각도는 파이네, 파이. 아, 그래? 그럼 코사인 파이. 됐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사인 파이 X 더하기 코사인 파이 Y가 되겠어요. 계산 다 했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뒤집어서도 할 수 있어요. X는 로와 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연산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해야 돼. 똑같이 하겠죠. X 로 X 파이 X G X랑 G는 애초에 수직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요거 앞에 했어. 이거 비슷한 거 여기 로와 X 내적 X 로 내적 같은 거잖아. 이거 코사인 파이고 X 파이 여기 어디 있어? X 파이 여기 있잖아. X 파이 했네. 마이너스 사인 파이야. 마이너스 사인 파이 금방 했고 Y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Y 하면 이건 답만 적어야지 시간 없으니까 사인 파이 로 더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돼요. 이런 건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봐야 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게 많아요. 오케이? 자, 원주좌표의 기본 방향까지만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추석 잘 보내세요.